8주차 1차 시 수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시간째 3장 우리 인간의 감각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인간의 시각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인간의 청각까지 하였습니다. 하던 대로 지난 시간 한 내용을 잠시 리뷰하고 지난 시간에 못하고 남은 청각, 그 다음 나머지 감각기관인 촉각, 후각을 이번 시간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청각하였습니다. 귀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눴죠. 외이는 귀바퀴, 외이도 고막까지이고 기능은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귀를 보호한다는 거와 외부 소리를 모아가지고 안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중이는 여기 나와 있는 추골, 등골, 친골과 같은 세 개의 작은 뼈를 얘기하고, 요거 역할은 이 고막의 진동을 27배 정폭해서 달팽이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뇌는 달팽이관과 평형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달팽이관은 임파액으로 채워져 있는데, 임파액에 있는 모상세포의 진동에 따라 가지고 자극을 청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평형기관, 다른 말로는 세방고리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평형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특성하였습니다. 음의 강도, 데시벨이다 그랬죠. 데시벨은 기준 음압 대비 측정하고자 하는 음압의 비율의 로그 값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거는 물리적 단위고 더 있네요. 두 음압 수준 간의 강도 차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 있던 음압 수준을 거리를 달리하면은 음압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 자, 소리의 강도 측정은 사운드 레벨 미터 이와 같은 걸 사용하고, A, B, C, D 웨이터 중에서 A 웨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성, 라우드니스, 음량입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크고 작은 느낌입니다. 주로 음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은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한 데시벨 단위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단위가 있었죠. 폰, 즉 특정 음을 1000Hz로 바꾸었을 때 음압 수준, 순음의 음압 수준을 폰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0폰은 1000Hz에서 100dB의 순음입니다. 자, 등 음량 곡선 받고, 자, 이 폰은 주관적인 크기가 같은 정도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손입니다. 손은 40dB의 1000Hz 순음을 기준, 즉 여기 1손이죠. 기준으로 몇 배 음량이 더 큰가, 느낌이 큰가 작은가를 나타내는 거고, 폰과 손의 관계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청력 손실 측정 방법 했습니다. 청력 손실에는 전도성 난청, 즉 중이나 외이 손상으로 일어나고 치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신경성 난청 대표적인 게 노화에 따른 청력 장애, 뇌의 손상에 따른 난청이고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청력 방법 두 가지 하였고, 이 그림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또 저주파보다는 남녀공이 고주파에서 특히 4000Hz 넘어가면은
크게 나타난다. 청력 손실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하였고요. 다음은 시각과 청각 표시장치 선택 기준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까지 두 가지 감각하였습니다. 시각, 청각. 청각은 지금 하는 중이고 표시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나 시스템의 상태를 오퍼레이터에게 보여주는 정보를 제시하는 장치입니다.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이죠.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모니터 대표적인 표시장치입니다. 우리 집에서 보는 TV, 휴대전화 다 표시장치입니다. 기계마다 대부분의 경우 표시장치를 가지고 있죠. 자동차 같으면 앞에 계기판, 속도계 이런 것들이 표시장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95% 전후가 시각이라고 했는데 표시장치도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두 번째로 청각이 사용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모니터, TV, 휴대전화, 액정과 같은 것은 시각적 표시장치에 해당하죠. 그럼 청각적 표시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이 두 가지 감각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표시장치도 이 두 가지 감각을 이용한 표시장치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럼 어떨 때 시각, 어떨 때 청각적 표시장치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고 요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시각적 표시장치, 즉 시각적 경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유리한 경우고 오른쪽은 청각의 경우입니다. 시각과 청각은 거의 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많고 길고 복잡할 때는 시각이 낫습니다. 우리 지금 강의하는 거, 책이나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 없이 말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 겁니다. 기억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참조하려고 메모하다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 자료 없이 말로만 강의를 한다면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많고 길고 복잡할 때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청각적 정보는 전달을 하고자 하는 정보가 많지 않고 짧고 간단할 때 이때는 청각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전달하는 정보를 나중에 다시 거론할 때 우리 같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참조해야 되죠. 이럴 때 시각적 자료 있어야 됩니다. 시각적 자료는 보존이 되죠.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말로 한 청각적 자료는 지금과 같이 동영상으로 할 때는 설명하는 음성 자료, 즉 청각 정보도 저장이 되긴 합니다만 일반 수업에서 보면 내가 녹음하지 않으면 없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다음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각이 낫습니다. 청각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다음에 다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다음에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을 때는 청각이 낫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달하는 정보가 사용자의 즉각적 반응을 요구하지 않을 때. 굴러 나타나는 불이야 하는 반응 잘 안 됩니다. 불이야 하는 거는 청각으로 해야 되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사용자의 빠른 반응이 요구될 때입니다. 빠른 반응이 요구될 때는 청각입니다. 그래서 경보는 거의 다 청각으로 제시됩니다. 그
그 다음에 청각 정보를 많이 사용하거나 주위가 시끄러울 때는 시각이 낫죠. 당연한 얘기죠. 여기도 또 거꾸로입니다. 시각 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청각으로 제시하는 게 낫다. 이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공간적 위치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계명대 입구역에서 우리 공대 산업공학과 찾아오는 길을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약도로 그려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약도가 편하겠죠. 반대로 전달하고 하는 정보가 시간적 사상을, 시간적 순서 이런 거 나타낼 때는 청각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있을 때는 시각 정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신자가 옮겨 다닌다 하는 경우는 시각 정보 보기 힘들죠. 사용자가 여기저기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청각이 낫습니다. 청각은 여기저기서 들리죠. 시각은 한 위치에 있을 경우 거기 가서 봐야 정보가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청각, 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그럼 시각 정보 낮에 휴대전화 밖에 보기 힘들죠. 밝거나 암종 유지가 필요하여 시각 정보 전달이 어려울 때, 시각 정보 전달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청각 쓰겠죠. 얘기한 대로 두 개가 서로 대비되니까 한쪽을 이해하면은 다른 쪽은 그 반대, 뭐 정반대는 아니지만은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어떤 감각 차원의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은 청각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관한 이론 두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진동수설입니다. 뇌에 있는 달팽이관의 역할이 음파 진동수는 분석하지 않고 귀에 들어온 음파에 가해지는 진동수를 신경계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신경계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달팽이관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달자이지 분석자는 아니다. 분석은 어디서 하는가? 분석, 해석하는 거는 뇌에서 한다. 그냥 귀는 전달 기능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동수설은 60Hz 이하 저주파에서는 잘 맞대요. 그런데 전달되는 음이 60Hz를 넘어가면 청각 정보를 전달하는 기저막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진동하지 않고, 기저막 전체가 진동하는 게 아니고 음에 따라서 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음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진동하는 위치가 달라진대요. 또 4000Hz를 넘으면 고주파죠. 넘어서면은 음의 높이, 즉 주파수가 높은 거죠. 전적으로 기저막상의 최대 진폭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4000Hz 넘은 고주파는 음의 높이, 높낮이는 기저막이 어디에서 최대 진폭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높낮이가 결정된다. 그래서 나온 게 공진설 혹은 위치설, 즉 기저막에 어디에서 진동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음이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진설, 위치설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기저막 수미는 그 위치에 따라 길이가 서로 다르다. 자, 이런 이유로 진동수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감수성이 다르다. 감수성이 달라서 이 공진위치, 진동이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서 음의 높고 낮은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공진설입니다. 자, 음의 높낮이는 귀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점하고 진동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음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라고 보는 것이 공진설 혹은 위치설입니다. 다음은 엄폐입니다. 영어로는 masking. 말 그대로 뭘 가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마스크 많이 쓰고 있죠. 얼굴 가리는 겁니다. 그 음의 엄폐는 뭔가니까 한 음이 다른 성분에 대한 귀의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거나 혹은 한 음의 가청력치가 다른 음 때문에 높아지는 것. 어떤 소음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음을 평소처럼 하면 안 되고 더 높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여기 나오네요. 세탁기 소리 때문에 전화기 소리가 묻힌다. 세탁기 소리는 소음이죠. 듣고자 하는 전화기 소리, 세탁기 소리가 크면 못 듣습니다. 그러면 세탁기 가동 중에 전화기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전화기 소리를 더 높여놔야 되겠죠. 이 세탁기 소리가 전화기 소리를 가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언폐입니다. 언폐 효과, 즉 언폐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는 가려지는 음, 언폐음이죠. 미, 순음, 복합음, 음성, 백색소음인가 와 가리는 음, 피언폐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다르대요. 백색소음이 뭔가 하고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이트 노이즈고 전 주파수대에 걸쳐 일정한 강도. 보통 보면은 주파수별로 강도가 달라지는데 백색소음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강도를 갖는 소음을 백색소음이라 그런답니다. 자, 여기 엄폐 효과는 엄폐음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이 순음일 때, 순음의 엄폐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엄폐음의 가리는 음의 강도가 크면, 그 데시벨이 높으면, 광범위한 주파수대의 피엄폐음에 대한 엄폐 효과를 보인다. 입니다. 요 그림입니다. 요게 주파수입니다. 피엄폐음의 주파수입니다. 엄폐량입니다. 여기 40dB, 60dB, 80dB, 100dB 요게 바로 엄폐음의 강도입니다. 엄폐음의 강도가 이렇게 커질수록 광범위한 주파수대, 엄폐가 나타나는 주파수대가 넓어지죠. 40dB보다는 60dB이 넓고 60dB보다는 80dB, 80dB보다는 100dB의 엄폐 주파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엄폐음의 주파수와 그 배음들의 주파수에 근사한 주파수를 갖는 피엄폐에 대한 엄폐 효과가 가장 강하다 했는데 여기에서 그림 B에서 엄폐음이 1200Hz입니다. 요 1200Hz. 즉 엄폐음의 주파수 1200Hz와 그 배수 1200, 2400, 3600 되죠. 주파수의 근사한 주파수 여기 보면 1200 커지죠. 이렇게 2400 또 커집니다. 3600 또 커집니다. 이렇게 근사한 주파수 그 배음들의 주파수 주위에서 엄폐 효과가 커집니다. 반면에 주위에서는 근사한 주파수 주위에서는 커지는데 엄폐음의 주파수와 그 배음들의 주파수를 갖는 피엄폐음에 대한 엄폐 효과는 현저히 낮아진다. 여기 보면은 1200Hz일 때는 여기 속 떨어집니다. 그 주위에서는 높아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낮아집니다. 주위에서는 높습니다. 주변에서는 엄폐 효과가 커지는데 피엄폐음의 주파수와 딱 배음
1200, 2400, 3600Hz에서는 줄어듭니다. 엄폐 효과가. 현저히 적어진다 돼 있죠. 그 이유를 맥로리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수노모의 엄폐 효과였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엄폐음이 소음일 때는 요겁니다. 자, 이거보다는 간단하죠. 자, 주파수에 따라서 요 제일 낮은데 약 한 15, 높은데 30 조금 안 되죠. 엄폐음이 소음인 경우에는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15에서 한 30dB 정도 엄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소음 환경 하에서는 청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음보다 15에서 한 30dB 정도 더 높아야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엄폐, 어머의 엄폐였습니다. 다음 소리 듣는 과정 보겠습니다. 양의 청음과 음원 위치 추정했는데 음원의 위치, 즉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를 어떻게 아는가입니다. 음원을 위치 추정하는 단서는 두 가지랍니다. 3000Hz 이상에서는 소리의 강도차, 3000Hz 이하에서는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들리는 강도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른쪽 귀 크게 들리면 이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구나. 그래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00Hz 이하에서는 위상차, 전달되는 시간에 대해 달라지는 거죠. 전달되는 시간이. 그걸로 자, 음원의 위치를 추정한다 하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는 1500에서 3000Hz 사이에 있을 때는 자, 위상차나 강도차와 같은 암시 신호를 생성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1500Hz에서 300Hz 사이에 있으면 위치 추정이 어렵다가 됩니다. 500Hz 이하 더 저주파일 때는, 저주파일수록 파장이 기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죠. 그래서 머리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500Hz 이하의 저주파 음에 대해서는 양쪽 기관에 강도차도 없어지고 위상차도 적어진답니다. 이 얘기는 음원 위치 추정도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원이 정중면은 신체를 나눌 때 좌우로 정확히 나누는 면을 해부학에서 정중면, 영어로는 세지털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몸의 정면 앞에, 정면 뒤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는 전후 방향,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다, 뒤에 있는 걸 앞에 있다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자, 음원의 위치 추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청각 정보 전달에 대한 용어 혹은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 이해도입니다. Speech Intelligibility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음성 통신 내용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정도입니다. 정확히 전달되는 정도.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측정한다 그러네요. 여러 유형의 음성 정보, 예를 들어서 의미 없는 음절, 자, 음성학적으로 정선된 단어 목록, 음률, 문장과 같은 것을 수신자에게 전송하고 수화자가
들은 바를 반복하게 해서 정답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답니다. 통화에도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가 통화 이해도이고, 이해도 점수입니다. 인텔리저빌리티 스코어에서 음성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율, 즉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도 점수는 위에도 있었지만은 이런 송화 자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의미 없는 단어를 전달하고 의미를 알아채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문장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게 이해도 점수입니다. 다음은 명료도 지수입니다. 영어로는 Articulation Index하고 줄여서 AI라고도 한답니다. 자, 요거는 소음 환경을 알고 있을 때의 이해도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랍니다. 소음이 있을 때 이해도. 그래서 명료도 지수는 각 옥타브대의 음성, 소음이 있을 때니까 자범, 소음의 dB 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합계를 구함으로써 명료도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X축은 명료도 지수입니다. Y축은 알아들은 바 비율, 즉 이해도 점수죠. 0.4에서 보겠습니다. 음절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은 단어입니다. 문장. 이런 순으로 달라진다. 명료도가 같더라도 이해도는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 간섭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자범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통화할 때 소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지수이고, 자, 그 산출은 500, 1000, 2000Hz의 중심을 둔 3옥타브대의 자범 dB 수준의 평균치로 계산한대요. 우리 책에 보면은 자, 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300이 아니고 500Hz겠죠. 500Hz에서 자범 수준이 80dB, 1000Hz의 자범 수준이 90dB, 2000Hz에서 자범 수준이 70dB이면 3옥타브 되죠. dB 수준의 평균치였으니까 80, 90, 70의 평균 80dB이 통화 간섭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개념입니다. 소음 기준 곡선입니다. 자, 요것과 같은 소음 기준치는 회의실이나 작업장에서의 통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환경의 소음 수준을 각 옥타브 대별로 측정해서 그림 요거와 비교해서 가장 높은 노이즈 크라이테리어 NC 값이 바로 소음 기준치 NC 값이 된답니다. 자, 요것도 책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무실에서 250Hz에서 60dB 했습니다. 250dB에서 60dB 올라가 보겠습니다. 60dB. 여기 있네. 요선 얼마입니까? 값이 없는데
60과 50 사이에 있죠. 55. 그 다음에 1000Hz에 50dB, 1000Hz에 50dB 여기 있네. 요거죠. 50dB. NC 50입니다. 50. 다음에 2000Hz 48dB, 2000Hz에 48 여기 있네. 요거죠. 요것도 50이네요. 그래서 자, 세계 NC 값이 55, 50, 50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NC 값 55, 50, 50에서 가장 높은 거 55가 바로 현재 예를 든 상황에서의 노이즈 크라이테리어 값이 됩니다. 표 3-5는 여러 상황에서의 통화 간섭 수준 NC 허용치입니다. 비서실 같으면 NC 허용치가 50에서 55 이상 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50. 자, 이런 거 우리가 환경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청각 관련한 개념, 통화 이해도, 이해도 점수, 명료도 지수, 통화 간섭 수준, 소음 기준 곡선 하였습니다. 자, 청각이었고 다음은 촉각하고 후각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촉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점자입니다. 맹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점자. 촉각, 손을 만짐으로만 알죠. 옛날에는 글자나 그와 같은 문자만 했는데 지금은 공간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점자도 나와 있답니다. 즉 지도, 3D 지형 모형까지 점자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맹인만 촉각 정보를 사용하느냐? 맹인 아닌 정상인도 작업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촉각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코디드 컨트롤 knobs. 코디드, 암호화된 조종장치 중 knb, 꼭지라고 우리 번역합니다. 이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knob입니다. 꼭지, knob. 자, 여기 그림 제목을 보면은 만져서 혼동되지 않는 꼭지들 했습니다. 단 회전용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다 회전용 여러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 노브의 표면을 이렇게 달리 해놓으면 여기 그림에 잘 구분은 안 되죠. 이렇게 달리 해놓으면 이런 촉각을 통해서 어떤 스위치인지, 어떤 노브인지, 어떤 기능을 가진 노브인지를 구분한다 이겁니다. 이건 2-3 멈춤 위치형인데 2-3 멈춤은 디스크리트 스탑인가? 이제 그런데 우리 자동차 기어 보면은 1단, 2단 가다가 1단에서 2단 갈 때 2단에서 툭 멈추죠. 걸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어디에 툭툭 걸리는 거예요. 연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1단, 2단, 3단과 같이 어떤 특정 위치에 가면 턱 걸려서 멈추는 거. 그런 경우에도 자 촉각을 이래 달리 해주면은 조종장치의 종류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 혼동하지 않고 식별할 수 있다. 자, 이런 데도 활용이 된다 하고 응용에 만져서 구별되는 꼭지 요거죠. 옵타콘, 옵티컬 투 택티컬 컨버터 해가지고 옵티컬 광학 정보를 촉각 정보로 변환시켜주는 이런 장비랍니다. 광학 정보를 촉각 정보로 변환시켜주는 거. 또 텍스처얼 맵 아까 얘기했죠. 촉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도, 텍스처얼 그래프, 텍스처얼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있답니다. 요 얘가 텍스처얼 맵이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버추얼 리얼리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그게 거의 필수적인 거. 햅틱 디바이스 이런 겁니다. 그냥 촉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만지면서 소요되는 힘, 근력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게 햅틱 디바이스입니다. 얘기한 바와 같이 VR이 보급됨에 따라 가지고 이 햅틱 디바이스의 사용도, 보급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촉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네. 피부 감각이 있어요. 피부 감각. 자, 피부 감각의 종류는 크게는 세 가지. 압각, 프레저 리셉트, 통각, 페인 리셉트, 히트 리셉트, 열각입니다. 이 압각을 느끼는 기관은 파치니와 루피니 소체가 느낀다. 그러고 페인 리셉터는 신경 말단에서 감지하고 소체는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통증은 굉장히 중요하죠. 통증 세포가 가장 많고 빨리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체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신경 말단 어디에 쓰든지 통증은 감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히트 리셉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뜨거운 거 온각, 차가운 거 냉각. 온각은 루피니 소체, 냉각은 크라우치 소체가 담당한답니다. 이 외에도 닿는다, 누른다, 간지럽다와 같은 다양한 감각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개념이 투포인트 스레솔드 했는데 요거의 정의는 요와 같습니다. 두 압력점 이런 거 프레저, 페인, 히트 점이 분리되어 있음을 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압력점 사이의 최소거리 압각을 다른 데 두 개를 누르면 이거 하나는 팔이고 하나는 다리네 하는 거 느끼는 것과 같이 이 거리를 좁혀 왔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압력점 사이 거리가 투포인트 스레솔드고 자, 투포인트 스레솔드는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대요. 여기 보면은 발바닥 여기 투포인트 스레솔드죠. 대퇴, 하퇴, 복부, 코, 검지 코가 제일 민감하네요. 그죠? 발바닥이나 대퇴는 좀 크죠. 하퇴, 다리는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민감하다. 여기 있네. 진한 게 남자입니다. 스레솔드가 큽니다. 좀 둔하다는 얘기죠. 다 여자가 스레솔드가 작습니다. 예민합니다. 여자가. 자, 피부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각입니다. 자, 후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즐거운 후각 냄새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꽃이 핍니다. 지금쯤은 라일락 향이 캠퍼스에 가득하죠. 꽃향기, 커피 향기 이런 건 즐겁습니다. 반면에 생존을 위한 냄새, 생존에 필요한 냄새, 부패 음식 냄새 납니다. 부패한 냄새. 그 냄새를 내는 이유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죠. 타는 냄새, 불, 화재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냄새를 내기도 한다. 우리 인간의 냄새, 식별 수준은 보통은 15개에서 한 32개 정도인데 훈련을 하면은 60개까지 늘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냄새의 존재 있고 없고 냄새 있고 없고 탐지는 잘합니다. 있고 없고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거는 잘하기 때문에
냄새 유무 탐지에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거 할 때 냄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냄새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후각 정보를 제시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로 한계했습니다. 저 후각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차가 크다. 어떤 사람 냄새에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둔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은 개코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감기가 걸리거나 코가 막히면 이 그림에 나온 대로 공기가 코로 들어가서 냄새를 후세포, 냄새세포가 해서 뇌로 전달하죠. 코가 막히면 냄새 잘 맡지 못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할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도 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고 그러죠. 또 후각은 피로가 빠릅니다. 금방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늘 예를 들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처음 들어갈 땐 냄새 나지만 금방 지쳐가지고 적응해버립니다. 또 냄새의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곳에만 냄새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냄새는 퍼지죠. 그 다음 어떤 경우 냄새는 불쾌합니다. 아까 부패하는 음식 냄새 불쾌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감각기관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까 얘기한 햅틱 디바이스 할 때 얘기한 바와 같이 VR이 제대로 구현되려고 그러면 이 냄새도 같이 가야 되겠죠. 기술이 발전하면은 냄새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도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현재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보용, 위기를 알리는 거, 도시가스 학치. 도시가스는 원래는 무색 무취입니다. 근데 누출나는 것, 누출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 도시가스에 냄새를 넣어놨습니다. 냄새가 너무 가스를 누출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또 광산에, 깊이 들어간 광산에 비상을 알립니다. 냄새를 주입합니다. 관을 통해서. 냄새가 들어가면 지금 비상 상황이다. 대비해라 하는 거 알리는 것과 같은 주의를 알리는 경보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 인간의 감각 능력이었습니다. 시각, 촉각, 청각, 촉각, 피부 감각, 후각 하였습니다. 하나 빠진 게 미각이죠. 첫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미각은 인간공학하고는 인간의 감각 능력으로서 중요하긴 하지만은 인간공학적 활용의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인간공학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시각과 청각적 표시장치 선택 기준 했습니다. 서로 대비된다고 하였습니다. 청각정보 전달 이론, 진동수설. 달팽이관은 진동을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분석이나 해석은 하지 않는다. 내가 한다. 공진설은 기저막 진동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음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귀에서 음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라는 설이라고 하였죠. 엄폐하였습니다. 한 음이 다른 음의 가리는 이 엄폐 효과는 엄폐음, 피엄폐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였고 수놈의 엄폐 효과였습니다. 수놈의 강도가 크면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범위가 커진다라고 하였고
수놈의 배수 주변에서 음폐 효과가 커지고 정확한 수놈의 배음에서는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음폐음이 소음일 때는 주파수에 따라서 15에서 한 30dB 정도 음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였고, 음원의 위치 추정했습니다. 3000Hz 이상 음에 대해서는 강도차로, 1500Hz 이하에서는 위상차로,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두 개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치 추정이 어렵다라고 하였고, 500Hz 이하에서는 회절이 일어나서 마찬가지로 위치 추정이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정보에 대한 전달에 대한 몇 가지 개념, 통화 이해도 얼마나 전달되는가, 이해도 점수 알아듣는가, 명료도 지수, 소음이 있을 때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통화 간섭 수준,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업 영향, 그 다음 소음 기준 곡선 해가지고 회의실이나 작업실에서 통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소음 수준 이하여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 하였습니다. 그 다음 촉각하였습니다. 점자, 코디더 컨트롤 롭, 옵타콘, 텍추얼 맵, 텍추얼 그래프, 텍추얼 디스플레이, 햅틱 디바이스 등을 간단히 살펴봤고, 피부 감각, 프레저 리셉터, 페인 리셉터, 히트 리셉터와 각 이 감각기에 대한 감각을 담당하는 소체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2포인트 스레스홀드 얘기했습니다. 두 압력점, 감각점을 구분할 수 있는 압력점 사이의 최소 거리이고,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민감하다라고 하였고, 후각하였습니다. 냄새 유무 탐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데,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후각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위험 경보용이다 하는 얘기 하였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까지가 3장 인간의 감각 능력이었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는 대면 수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전화로 하면은 언제든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4장 정보 처리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